매끄러기 괜찮아요? 네? 좋아요? 19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새해 첫날을 행복하게 맞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당도 새해를 맞아 백드롭을 교체했습니다. 이념은 죽었다. 이 말이 조금 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매몰되어 민생과 경제를 등한시해 온 정치권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을 부추기는 해묵은 양극단의 이념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사태로 공론이 가장 극명하게 분열되었던 작년 9월 무당층은 약 40%에 육박하였고 최근 조사에서도 27%를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극단적 이념 정치의 종식이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념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념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주의가 자리 잡을 공간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가진 모욕을 견디며 바른미래당을 지키기 위해도 중도 실용주의 개혁정당의 존재를 지켜내어 극한 대립의 이념적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념의 얽매인 거대 양당을 거부하고 새로운 중도 실용 개혁 정치 세력의 출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이 바른미래당으로 모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들어 국가의 미래를 추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찾는 실용주의 개혁 정치를 앞장서서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안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조용철 북한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이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뭔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과속이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 관광을 처음 제안한 이래 북한은 일주일이 넘도록 어떤 대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는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그 중에서 중국 등 제3국 여행사에 북한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형태가 한심하기 일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과속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 협력이 보폭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동맹국가의 조율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체제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 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과속이 한미 공조의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협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협조체제는 우리나라 안보체제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은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면담이고요. 지난 194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총선 관련 공약에 대한 연구원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하셔서 관련해서 대강의 비용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10대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총선 공약 개발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정책위원회와의 세부적 조율을 거쳐서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서 21대 총선을 임하는 우리 당의 정책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 공약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기묘한 민생경제 관련 공약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솥에 혁신경제라는 물을 끓게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불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지펴나가고 타오를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툴게 솥을 움직여서 불 위에 바로 올려놓으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고 혁신경제라는 불은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솥과 불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솥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세 개의 다리, 세 개의 솥 다리 필요합니다. 삼족 정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혁신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세 개의 다리가 바른미래연구원이 내세우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공약입니다. 첫 번째 다리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교육 평준화와 교육 수월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 케바케 교육,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하이테크 학습 툴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다리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노동시장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서 연공 서열주의를 혁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령차별 금지와 고용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바른미래연구원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주의 혁신과 확산과 직무형 일자리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치의 원천인 개인정보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정보 데이터는 자본과 노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 창출의 제3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분배 규칙의 확립은 타다냐 택시냐의 국회의원한 논쟁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연구원은 데이터 기본 배당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당에 공식적으로 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저도 좀 하나를 나가서 우리가 이념은 죽었다 백드롭을 바꿨는데요. 저 의미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 좌와 우의 이런 극한 대립, 극한 양당제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지금 퇴락하고 그리고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라고 하는 4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화가 벌어지는 이유는 당파 싸움 때문인데 사실은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를 죽이고 극한적인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가지고는 군대마저 사라져서 일본과 청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우는 동안에도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죠. 자, 이와 같이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진영 논리, 이념 논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후퇴하고 정치는 그야말로 완전히 개싸움이 되어버렸으며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국민들을 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작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둘로 나누고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념은 죽었다라고 과감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국가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이념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근조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실용정치를 펴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실용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은 무실사상을 얘기하면서 실신, 진정한 마음으로 실공, 힘써 노력해서 실효, 정말 효과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하자, 즉 성과를 내자 이렇게 얘기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장론을 얘기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경자년인데 갑오경장처럼 경자경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자경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실용정치를 표방한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선시대와 같이 그야말로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는 외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은 내부의 분쟁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때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지해 주시고 실용정치를 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께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국 장애인위원장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금에 계속되는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관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2018년 12월 28일에 자당의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싸려와 폄하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주 이달 15일에도 자당의 1호 영입 인재를 추켜 세우는 과정에서 선천 장애인은 후천 장애인에 비해 의지가 약하고 장애인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여 전체 장애인들의 분분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사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여 같은 당의 전국 장애인위원장이 장애인들에게 대신 사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주호영 의원, 박용찬 대변인 등이 연이어 장애인 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치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경쟁적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 그리고 장애인 감수성의 부재가 그 원인입니다.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계속되는 한 장애인 인권 개선은 요원합니다. 이제 장애에게는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그 대책으로서 이번 총선 과정에 비하 발언 후보의 낙선 운동을 전국적 조직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당 후보자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둘째, 선거대책본부에 장애인 비하 및 기타 혐오 발언을 모니터링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 정책의 부진에 관해서입니다. 기득권 양대 정당의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 소수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양대 정당과 차별할 수 있는 인연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 기반을 주도하는 당대표 선행 ENTF팀, 바른미래연구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어느 곳도 우리 바른미래당 내에서 장애인 및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저희 전국 장애인위원회와 그동안 어떤 접촉이나 의견 청취가 없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 기득권 타파 공정실현 10대 개혁 정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공정과 효율은 틀림없이 있지만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정책은 전무합니다. 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에 관한 정책의 부재는 양대 정당 체제를 극복해서 다수의 흉터로부터 소수를 보호한다는 우리 당의 목표에도 맞지 않고 손학규 대표님께서 목숨 건 단식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했고 마침내 관철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소수자 보호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애쓴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이번 4.15 총선 대비 정책 공약에 다음 세 가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반드시 공약에 담습니다. 두 번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폭 지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례대표에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등 소수자의 권익 증진에 직접 나설 수 있게 합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정환합니다.